배우자를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부부라고 하면 곧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서로 삶을 나누는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만큼이나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답니다. 하지만 믿는 도끼의 발등 제대로 찍혀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더 저를 아프게 했죠.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려고 몇 달 전 일을 끄집어내 보니까 또다시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네요. 아마 듣다 보시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실지도 모릅니다. 처음 남편 놈의 실체를 알았을 때 딱 이런 심정이었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지만 남편까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제 남편 주변에서 애처가라고 불릴 만큼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했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믿지 못하는 눈치였죠. 아는 놈이 무섭다고 남편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공기업에 근무 중이었고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남편은 연애와 결혼 생활이 별반 차이가 없을 만큼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제가 임신했을 당시 남편은 잔뜩 들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임신 8주차쯤 됐을 때 제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정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뜻밖의 결과에 걱정이 됐는데 병원에서는 약으로 교정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었죠. 임신 중에도 영양제처럼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평소보다 긴 시간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까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이렇게 묻더군요. 여보, 괜찮어? 오늘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내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조금 높은 편인가 봐. 그래서 약으로 교정해야 할 것 같대. 정말? 약 먹어야 할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야? 태아한테는 괜찮은 건가? 걱정 마. 이 정도는 다른 산모들도 흔히 있는 일이야. 그리고 약 먹는 것도 태아한테 나쁜 영향 안 준다니까 괜찮을 거야. 정말 다행이다.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아이도 건강한 거니까 당신 건강부터 좀 챙겨야겠다. 이따가 우리 엄마가 저녁 먹으러 들리라고 했었는데 당신 뭐 먹고 싶어? 난 어머님이 해주신 갈비찜. 갑자기 어머님 댁 간다고 하니까 어머님 집밥 먹고 싶다. 당신이랑 오라고 하신 거 보니까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셨을 거야. 제가 이렇게 어머님께 먹고 싶은 음식을 편하게 바랄 수 있었던 건 시부모님들이 모두 인품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이죠. 시댁은 아가씨와 도련님도 있었는데 한 번은 어머님이 하도 저만 챙기시니까 아가씨가 이런 말을 했던 적도 있어요. 오빠 결혼하고 엄마가 새언니만 챙기는 것 같아. 며느리 이렇게 위하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을 거야. 난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먹고 싶었는데 새언니 온다니까 갈비찜 한 것 좀 봐. 장난처럼 투덜거리는 아가씨의 말에 아버님은 호탕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비찜은 새언니가 아니라 네 조카가 먹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어.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래도 새언니가 잘 먹어야지. 새언니, 오늘 갈비찜 많이 먹고 가세요. 저는 아가씨의 말에 웃으면서 같이 먹자고 대답을 했었죠. 위로 오빠만 있던 저는 아가씨가 편하고 좋았어요. 항상 자매인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성격 좋은 아가씨 덕분에 가끔씩 둘이 쇼핑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시댁이 어렵지 않고 편하기만 했죠. 시부모님들이 워낙 성격이 서글서글하시고 인자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 한평생 다정한 시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늘 부모님처럼 다정하게 늙어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답니다. 이런 시댁에 다정한 남편까지 뒀던 제가 지금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게다가 남편은 채널을 돌리다 드라마에서 바람난 남편 장면만 나와도 진심으로 화를 내며 이런 말도 했었어요. 어떻게 집에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밖에서 딴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저 남자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드라마잖아. 진정해, 여보. 어우, 나한테 걸렸으면 법으로 아주 조져 놓을 거야. 가정 파탄내는 것들은 아주 천벌을 받아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 저런 남자들 때문에 엄한 남자들이 오해받고 사는 거라고. 불결해서 같은 남자라고 묶이기도 싫다. 저런 것들은 짐승이야, 짐승. 그냥 드라마인데도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화를 내던 남편이었죠. 바람피는 것들이랑은 같은 남자로 불리고 싶지도 않다고 선을 긋는 걸 보니까 밖에서 다른 짓은 안 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모습을 보고 쉽게 남편을 믿었던 이유는 자주 가는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집이랑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가 출산할 때까지 회식에 참여도 안 했죠. 그래서 저는 괜히 남편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회식 없어? 당신 일부러 빠지는 거면 그러지 마. 요즘 회식도 일의 연장이라고 하는데 당신만 매번 이렇게 빠져나오면 어떡해? 괜찮아. 우리 변호사님이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 그래서 항상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난 당신 임신 기간 동안 회식 참여 안 해도 된다고 직접 말하셨어. 이혼 소송을 하다 보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느끼시나 봐. 힘들게 소송해서 이혼한 부부들도 나중에 보면 후회하는 사람들 엄청 많대. 그래서 사무실 직원들한테 맨날 가족은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고 말하셔. 임신한 아내 챙기라면서 회식도 빼주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남편이 그런 쪽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거죠. 남편 주변에는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할 만한 요소가 없으니까 저도 안심했던 거예요. 그 후 저는 긴 진통 끝에 예쁜 딸을 낳게 됐습니다. 남편은 내뱉은 말에 책임이라도 지려는 듯 육아도 일도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1년 정도 육아휴직을 쓰다가 딸이 돌이 지났을 무렵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회사에 복귀하게 됐죠. 그래서 누구보다 남편의 도움이 절실했는데 남편은 아침마다 아이 등원까지 책임졌습니다.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이 남편 사무실과 가까워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보다 내가 더 어린이집이랑 가까우니까 등원은 내가 시킬게. 그리고 하원도 우리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아, 정말 다행이다. 출퇴근 시간이 영 안 맞아서 걱정했거든. 당신만 믿을게.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의기투합하면서 서로 지치지 않게 도왔습니다. 혹시나 딸이 어린이집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시간을 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달려가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가까이 살고 계시던 어머님의 도움 덕분에 저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감사한 마음에 용돈을 챙겨드렸는데 어머님은 제가 부담스럽다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친손녀 봐주는데 무슨 용돈이야.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을 텐데 아껴둬.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걸 받아주셔야 제가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이거 안 받으시면 저도 어머님한테 편히 부탁 못 드려요. 그리고 이거 제 월급만 있는 거 아니고 남편 목도 있는데 그냥 받아두세요.
끝까지 이 돈을 받아도 되나 모르겠다면서 거절하던 어머니께 저는 꼭 받아달라면서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큰 무리 없이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었고 딸아이도 잘 크고 있었죠. 그렇게 어렸던 딸이 5살이 될 무렵 남편은 어딘가 이상했어요. 늘 반듯하고 성실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보였죠. 심지어는 아이를 데리고 같이 마트에 다녀오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여보, 저기 앞에 좀 봐. 저 노부부 보여? 어, 보이는데 왜? 아는 분들이야? 아는 사람들은 아닌데 어떤 사이인지 단번에 알 것 같아서. 그냥 부부 사이 아니야? 손 꼭 잡고 걸어가고 계시잖아. 에이, 무슨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다녀? 내가 딱 알아. 저 사람들 100% 불륜이야. 에이, 설마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손잡고 다니시잖아. 다정한 부부도 있는 거지. 뭘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해. 우리 부모님은 워낙 금술이 좋으신 편이라 그렇지. 그리고 밖에서 저렇게 다정하게 있는 부부들 대부분이 정말 불륜이라니까. 아유, 나이 먹고 왜들 저러나 몰라. 남편은 혀를 끌끌 차면서 앞서가던 부부를 험담했어요.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지 길을 가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고 이상해 보이면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도 남편에게 단호하게 한마디 했죠. 여보, 그렇게 쉽게 단정 지어서 말하지 마. 누가 우리 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어? 요즘 왜 그렇게 다른 사람 험담을 해? 이제 우리 현주 5살인데 제발 조심 좀 해. 뭘 또 내가 그렇게 험담을 했다고 그래? 그냥 보이니까 말하는 거지. 보고 듣는다고 다 내뱉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귀는 열어두고 입은 다물라고 했어. 진짜 입조심 좀 하고 살자. 제 말에 남편은 알겠다면서 대답을 하더군요. 솔직히 아무리 작게 말해도 남편은 떠들다 보면 목소리가 커져서 저 혼자 듣기도 민망한데 누가 듣게 될까봐 눈치도 보였죠. 그 후 남편은 지나가다 특이한 부부를 봐도 혼자서 물끄러미 보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 변하기 시작한 남편은 행동도 어딘가 이상했어요. 출근할 때 늘 머리를 감고 나면 드라이기로 머리를 대충 물기만 말리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뭐가 그리 좋은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죠. 당신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요즘 콧노래가 끊이질 않네.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그렇지. 수상한데? 맨날 드라이기로 물기만 대충 말리던 사람이 머리에 왁스칠까지 하고 어디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어? 아니 그냥 뭐 저기 그 저녁에 상가집 갈 일이 생겨서 퇴근하고 바로 가려고 그랬지. 누구 장례식인데? 그리고 상가집 가는데 머리 손질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가서 뭘 할 게 있다고. 당신 아마 말해도 모를 거야. 내 대학 선배인데 그 선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오늘 늦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상가집 가는 사람 차림이나 목소리가 아닌데 말이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오늘 진짜 어디 가는 거야? 상가집에 간다는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머리에 왁스까지 바르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남편을 추궁하며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나 못 믿어?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래? 부고 문자 온 거 있으면 보여줘봐.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신한테 확신이 필요해서 그래. 묘하게 들떠있는 남편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부고 문자 온 거라도 보여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크게 당황한 표정을 하더군요. 제가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남편은 그제야 한숨을 쉬면서 사실을 실토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 나 오늘 술 약속 있어. 당신이 워낙 술 마시는 거 싫어하니까 그동안 안 먹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나도 마시고 싶을 수 있잖아. 그게 뭐라고 지금 거짓말을 해? 그것도 멀쩡한 선배 탓까지 하면서 거짓말하고 갈 일이야? 난 당신이 싫어하니까 그랬지. 미안해. 이번 한 번만 딱 용서해줘. 현주 태어난 후로는 술 냄새 풍기면서 해롱거리는 거 싫다고 해서 나 한 번도 안 마셨잖아. 저는 술에 취한 모습을 극도로 싫어했고 그걸 아는 남편은 저와 연애 때부터 술은 멀리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남편이 제 눈치를 보느라 핑계를 대려다가 걸린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다고 제가 술자리를 아예 가지도 못하게 막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보다 거짓말을 더 용납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오늘 8시까지 들어와. 당신 나한테 거짓말하고 늦게 오려던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보내고 싶은데 그동안 술 안 마시고 꾹 참았으니까 허락하는 거야. 그 대신 1분이라도 늦으면 문 안 열어줄 거야. 내 퇴근 시간이 6시인데 8시까지 집에 오라고 하면 나 어떻게 마시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떳떳하게 말했어야지. 부부 사이에 이런 사소한 거짓말이 신뢰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 몰라? 당신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알 거 아니야. 부부 사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다음에 또 이런 약속이 생기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 한 번 더 거짓말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남편은 속이려고 해서 미안하다며 제게 사과했죠. 어쩌다 술 약속이 잡혀도 늘 솔직하게 말하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짓말로 둘러대는 남편을 보니까 진짜 어디서 약이라도 잘못 먹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갑자기 변해만 가는 남편이 이상해서 저도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가씨 결혼하던 날 남편이 기어코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축의금 봉투를 내고 신부 대기실로 가려는데 식장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시매부가 보였습니다. 일전에 시댁에 인사 와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 또 달라 보였죠. 남편도 다시 만난 매제가 반가웠는지 반갑게 인사를 하며 말하더군요. 이야,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 같네. 근사한데? 형님, 저 지금 잔뜩 긴장했어요. 별거 아니야. 눈 딱 감았다 뜨면 결혼식 끝나 있을 거야. 이제 매제도 좋은 날 다 갔네. 살아있을 때 남자 무덤은 결혼이야. 남자는 결혼하면 더 외로워.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말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시매부도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대답도 못하고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지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결혼하는 새신랑한테 할 소리랍니까? 그것도 자기 여동생과 결혼하는 사람한테 잘 살라고 덕담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망언인가요? 그런데 대체 남편은 눈치를 집에 두고 왔는지 또 쓸데없는 말을 시매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그렇다고 바람 피지 말고 안 들킬 자신 없으면 절대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바람 피고 살 배짱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바람은 아무나 피는 게 아니야. 여보, 얼른 와. 아가씨 보러 가야지.
저는 아무 말이나 해대는 남편 입을 막으려고 호통을 쳤습니다. 진짜 오죽하면 제가 소리쳤겠어요. 그냥 매제될 사람한테 내 동생 잘 부탁한다, 잘 살아라.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른들도 계시는데 창피해서 저는 남편을 데리고 자리를 피했죠. 그런데 남편은 왜 그러냐면서 저한테 답답한 듯 묻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니, 지금 아가씨랑 결혼하는 사람 앞에 두고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옆에 계신 분들 아가씨 시부모님들인데 당신이 거기서 입방정을 떨면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난 그냥 남자들끼리 그런 말 종종 하기도 하니까 장난으로 한 거지. 여기서 장난을 쳐? 당신 딸도 가만히 잘 있는데 지금 장난을 쳐? 그리고 결혼이 무덤이면 당신은 매일 집에 오는 게 아니라 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 말은 당신 얼굴이 아니라 우리 가족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특히 내 얼굴에 똥칠하는 거라고. 저는 말이 안 통하는 남편이 답답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제야 자기가 했던 가벼운 말이 얼마나 생각이 짧았는지 인지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제게 미안하다면서 정말 몰랐다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더 말하기도 짐 빠져서 저는 남편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됐어. 나한테 사과한다고 없던 일이 되겠어? 나중에 아가씨랑 당신 매지한테 사과나 해. 수다 떨기 좋아하는 남편을 그때 소리쳐서라도 안 막았으면 정말 별소리를 다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런데 정말 제 예상처럼 결혼식을 다 끝낸 아가씨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면 옆에 제가 앉아서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다 들릴 정도였죠. 들어보니까 아가씨는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죠. 오빠는 동생이랑 결혼하는 사람한테 결혼이 무덤이라는 소리를 하고 싶어? 나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 갔더니 아버님이 나한테 오빠 얘기하는데 나 진짜 너무 창피하더라. 그리고 바람피라고 비법을 전수해? 안 듣길 자신 있으면 바람피라는 소리야 뭐야? 오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해? 그게 내가 이혼소송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이 나서 그렇지. 누가 보면 오빠가 이혼 전문 변호사인 줄 알겠네. 됐어. 내가 대충 둘러댔으니까 제발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마. 그거 새언니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남편은 사소한 곳에서부터 예전 모습은 상상도 못할 만큼 조금씩 변해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같이 키우면서 한 번도 힘들게 한 적 없던 남편이었는데 이상했죠. 그렇다고 대놓고 수상한 흔적을 남겼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6살이 되던 해, 그때부터 남편은 각종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라리 모임에 나가서 연락이 끊기거나 외박을 했으면 저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말렸겠죠. 하지만 제 남편 어땠는 줄 아십니까? 꽤 긴 시간 안 오면 언제 들어오냐고 전화하면 제게 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자리가 길어져서 나 1시간 뒤에 꼭 들어갈게. 미안한 목소리로 해명도 하고 1시간 뒤에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딱 1시간 뒤에 정확하게 귀가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모임에 못 나가게 막을 수도 없어서 한 번은 이런 말을 해봤어요. 당신 요즘 모임이 너무 많아진 거 아니야? 예전엔 안 그러더니 아예 밖에만 있으려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 내가 요즘 이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거든. 경력도 있으니까 월급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 있나 물밑으로 알아보고 다니는 거지.
이직을 위해 요즘 다른 곳은 어떤지 알아본다고 하니까 저도 모임을 막을 명분이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주도 면밀했던 남편이 딱 한 번 실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임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회식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한동안 골치 아프게 하던 소송이 끝났다면서 한잔 하겠다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밤 12시가 넘어가도록 전화도 없고 안 오는 거예요. 한참 전화를 안 받더니 겨우 전화를 받은 남편이 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여보, 나 대리기사님 와서 지금 바로 집으로 가고 있어. 얼마나 마신 건지 남편은 인사불성이었습니다. 금방 온다던 남편은 새벽 2시쯤이 돼서야 집에 들어오더군요. 취한 남편은 결국 씻지도 못하고 소파에서 혼자 잠들었죠. 다음 날 정신이 돌아온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각서까지 쓰고서야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3일 뒤 아가씨네 돌잔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 딸이 돌잔치에서 울기라도 할까봐 친정의 딸을 맡기고 갔어요. 남편 차로 영등포에 있던 돌잔치 장소로 향했죠. 그날 식구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저도 남편도 기분 좋게 한 잔씩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돌잔치가 끝나고 가족들끼리 한잔하고 가자며 자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다 돌잔치가 끝나고 시부모님과 도련님, 그리고 저와 남편, 이렇게 5명이 마시게 된 거죠. 뒤늦게 아가씨 부부가 합류했지만 저는 남편이 거하게 취해서 먼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는데 머지않아 한 중년 남성이 도착했어요.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남편 팔짱을 끼고 부축해서 차에 겨우 태웠죠. 겨우겨우 남편을 태우고 저도 옆에 타면서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이제 집에 가야지. 저는 너무 힘들어서 한숨을 쉬며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리고 대리 기사님을 불러서 목적지를 말했죠. 그러자 대리 기사님은 주소를 찍으시고는 이게 맞냐면서 뒤를 돌아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내비에 찍힌 주소를 확인하는 사이 기사님은 제 남편 얼굴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는 대리 기사님을 보면서 멋쩍은 듯 말했죠. 남편이 오늘 좀 과음을 해서요. 그러자 대리 기사님은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그때가 겨울이라 차 내부에 히터가 켜져 있었는데 술 취한 남편은 따뜻해서 그랬는지 골아 떨어졌더군요. 그런데 대리기사님이 룸미러로 계속 남편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의아했는데 그 순간 대리기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혹시 방금 남편이라고 하셨나요? 네, 제 남편인데요.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제가 꼭 얼마 전에 봤던 분 같아서요. 혹시 남편분이 3일 전에 새벽쯤 집에 들어간 적 있지 않아요? 네, 회식 때문에 새벽에 온 적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영등포에서 모임이 있었다고 하던가요? 네, 남편 회사가 그쪽이라서 회식도 거기서 했다고 했어요. 제 말에 대리 기사님은 크게 놀라셨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머뭇거리셨죠.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싶었는데 대뜸 저를 보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양심상 마음이 좀 걸려서 그래요. 손님, 제가 특급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남편분 믿으세요? 당연히 믿죠. 결혼 생활 동안 속 썩인 적 없어요.
그러자 제 말에 대리기사님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리고는 잠시 뒤 결심이라도 한 듯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리기사님이 자신도 비슷한 아픔이 있다며 슬픈 목소리로 입을 여셨죠. 사실 저도 그냥 제 아내가 바람 펴서 이혼했습니다.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 무릅쓰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런 종자들은 정말로 사회에서 뿌리를 쳐내야 됩니다. 남편분 새벽에 들어갔던 날 제가 남편분 차 대리기사였어요. 네? 아니, 그때 저희 집까지 대리운전 해주신 분이셨어요? 네, 그때 저 다 봤습니다. 분명히 지금 사모님이 아니라 다른 여자랑 탔었어요. 자기 오빠 이러면서 뒷좌석에 타더니 부부처럼 애정 표현하면서 있던 거 제가 다 봤습니다. 저는 조금 마셨던 술이 몽땅 깨는 기분이었어요. 처음 보는 대리기사님의 말이었는데 앞뒤가 딱 맞는 말이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서 당황한 저를 보면서 대리기사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죠. 꼭 남편분 뒷조사 한번 해봐요. 그리고 증인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제가 내릴 때 명함 드릴게요. 지금 심정 어떨지 저 충분히 알아요. 저도 마누라가 바람나서 가정 파탄나고 직장도 잃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세요. 늦게 알수록 상처만 커져요. 그러니까 꼭 뒷조사 해봐요. 필요하면 꼭 나도 증인으로 도울게요. 대리기사님은 큰 상처를 받고 직장까지 잃고 대리기사를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처럼 같은 아픔을 겪게 될까봐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하셨죠. 그냥 하는 소리 같진 않으셔서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서 코까지 골면서 자는 남편을 보니까 야속하기만 했어요. 그 후 차는 집 앞에 도착했고 대리기사님은 제게 명함을 건네주며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셨죠. 결국 저는 그날 집에 들어와서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도 뒤늦게 알수록 충격이 클 거라는 기사님의 말이 떠올라서 진실을 마주하기로 다짐했어요. 인터넷에 흥신소를 검색해서 가까운 곳에 방문했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라 겁이 덜컥 나기도 하고 잔뜩 긴장한 채 갔죠. 제가 사무실로 들어가자 한 남자가 저를 보며 용건을 묻길래 침착하게 말했어요. 제가 이런 곳은 처음인데 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정확하게 증거 잡아줄 수 있을까요? 예,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잘 찾아오셨어요. 저희는 100% 증거 다 잡아드린다고 장담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수금 50%만 내고 가시면 저희가 다 잡아드려요. 나머지 잔금은 일 처리 후에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얼마나 걸려요? 오래 걸리나요? 2주면 됩니다. 선수금 지불하시고 2주 안에 증거 잡아드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저는 100%를 장담한다는 말에 선수금을 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2주라는 시간 동안 온몸의 피가 마르는 것 같았죠. 분명 별반 다를 게 없는 남편인데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나자 흥신소 직원한테 연락이 왔죠. 그 직원은 일이 끝났다는 말에 저는 한 걸음에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100%를 장담한다는 그 직원의 말은 진짜였어요. 정말로 남편 놈은 바람이 난 게 맞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죠. 대리 기사님의 말처럼 두 사람은 부부처럼 붙어 있었죠. 이런 인간을 믿고 살았던 지난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추억팔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잔금을 모두 지불하고
전달받은 사진과 영상을 들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곳은 바로 남편이 사무장으로 일하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남편 놈한테 제대로 엿먹이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자 한 직원이 어떻게 왔냐고 묻길래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하러 왔는데요. 변호사님 좀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들리자 자리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은 놀란 토끼 눈이 된 채 일어났죠. 그러더니 저를 보며 놀란 목소리로 묻더군요. 여보, 무슨 일이야? 그리고 갑자기 또 이혼은 뭐야? 우리 이혼해?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러 왔으면 뻔한 거 아니야? 너 만나러 온 거 아니니까 비켜. 저는 남편을 피해서 가려는데 마침 변호사님이 나오셨죠. 그러더니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하며 물으셨습니다. 여긴 웬일이세요? 변호사님 뵈러 왔어요. 제가 이혼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갑자기 이혼이라뇨? 왜요? 변호사님은 고객 가려서 받으세요? 당황한 그 변호사가 남편을 보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장,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변호사님, 뭔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여보, 나가자. 나랑 얘기해. 제 팔을 붙들고 밖으로 데려가려는 남편 손을 뿌리치면서 저는 남편을 똑바로 보고 소리쳤어요. 더러운 손으로 어딜 잡아.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래, 너한테 내가 뭘 기대해? 변호사님 사무실로 들어가시죠. 제가 증거 다 가져왔습니다. 저는 증거를 가져왔다면서 변호사 사무실로 같이 들어간 뒤 안에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당황한 변호사가 저를 보며 물었죠. 대체 무슨 일이세요? 주절주절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제가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흥신소에서 받아온 사진을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냈어요. 그리고 제가 꺼낸 사진을 본 변호사는 남편의 진짜 나쁘끄러운 외도 사진들을 보고 경악했죠. 저는 놀란 변호사를 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변호사님이 고용한 사무장 실체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을 알아서 의뢰하려는데 제 의뢰 받아주실 건가요? 잠깐만요. 재수 씨,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저 오래 안 기다립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초조하게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던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마려운 개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 들어가서 봐. 내가 뭐 의뢰하고 나왔는지 들어가서 보라고. 이 말만 한 채 저는 집으로 가버렸죠. 그러자 모든 상황을 파악했는지 그날 저녁 집에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남편이 빌더군요. 그리고는 가증스러운 눈물까지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이거 다 잠깐 불장난 같은 거야.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남자들 결혼 7년 차에 한 번씩 다 바람 펴. 야, 다 바람을 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 사람만 보이는 거야. 알겠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다신 안 그럴게. 나 한 번만 봐줘. 평생 당신한테 속죄하며 살게. 꼴 보기도 싫은 너를 옆에 두고 너 반성하는 걸 보라고? 내가 미쳤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당신 시키는 건 다 할게.
속죄는 다른 곳에서 하고 일단 이 집에서 나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 나 죽은 듯이 나가 있을게. 생각 끝나면 연락 줘.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쫓아내고 싶던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정말 짐을 싸서 제 발로 나가더군요. 쉽게 나가는 걸 보고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긴 하나 보다 했는데 얼마 뒤 남편한테 뭐라고 전화가 왔는지 아십니까? 너무 뻔뻔한 목소리로 전화로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동안 생각해 봤어? 나 너 같은 새끼 절대 용서 안 해. 그러니까 이혼해. 뭐야? 생각해 본다며.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해 본다고 그랬지. 용서해 준다고 했어? 바보야? 한국말도 모르는데 바람은 무슨 재주로 폈어? 한심하다 진짜. 저는 남편에게 한심하다는 말을 끝으로 며칠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받아봐야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하는데 더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변호사를 찾아가 제 사건을 진행해 줄 건지 확인하러 직접 찾아갔죠. 결국 제 이혼 소송을 맡아주기로 했고 남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3주 만에 스스로 사무실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나가자 변호사는 제 소송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저도 입장이 영 난감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난감했어요. 저도 이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이 유책 배우자로 이혼 소송 당했다는 말 퍼지면 여기 사무실 망해요. 요즘 워낙 인터넷이 무서운 세상이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여기로 오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변호사님도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밥줄 지켜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와이프도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열일 제치고 도와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소송이 끝나면 정확히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일했던 곳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죠. 결국 저는 양육권, 위자료, 재산 분할까지 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 짓게 됐어요. 그리고 소송이 다 끝나자 소송 중에는 말하지 못했던 사실 하나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변호사는 그 여자를 알고 있던 거죠. 그 여자의 정체는 이혼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던 의뢰인이었어요. 진짜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처음에 너무 놀랐다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때 사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랬는 줄 아세요? 아무래도 의뢰인이랑 변호사 관계로 엮여 있으니까 다 끝나면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마 이혼 절차 때문에 사무장이랑 자주 연락을 하다 그렇게 된 것 같네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그 퇴사도 알아서 나간 것도 있는데 제가 그 전에 퇴사하라고 통보했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 사무실에서 일할 자격이 없으니까요. 끝까지 무슨 투사처럼 다 책임지고 나가는 것처럼 나간 남편 놈의 실체는 결국 회사에서도 쫓겨난 거였죠.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어 불쌍할 지경이었답니다. 그렇게 좋은 가정을 만들겠다던 사람의 실체가 이 정도였다니 믿겨지십니까? 하지만 이 사건으로 저만큼 큰 충격을 받은 분들이 양가 어른들이셨어요. 저희 엄마는 알아놓으셨고
시모는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제가 시댁과 불화가 있던 게 아니라 전화를 차단하기도 애매했죠. 심지어 시모는 울면서 저를 찾아온 적도 있으세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너무 잘못 키웠어. 아니에요. 저 어머니 원망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 우세요. 이제 우리 못 보는 거지? 내 욕심이겠지? 내가 너 같은 며느리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미안하구나. 부족한 시엠이라 미안해. 아들 놈을 잘 키웠어야 했는데 상처만 남긴 것 같아서 미안하다. 저는 우는 시모의 손을 잡고 안타까움에 한숨만 내쉬었어요. 정말 시부모님들은 흠잡을 곳 없이 좋은 분들이셨죠. 지금도 두 분을 떠올리면 좋은 기억뿐일 정도랍니다. 그리고 한참 뒤 시부는 시모를 데리고 왔고 저를 보더니 차마 얼굴을 못 보겠다며 사과를 하시더군요. 못난 아들놈 하나 때문에 좋으신 분들이 이게 무슨 순환인가 싶었죠. 그때 저희 엄마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에 속상해하다가 뜬금없이 전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됐어. 더 살다가 아는 것보다 지금 알게 된 건 100번, 1000번 다행이야. 하늘이 구해준 거야. 잘했다, 내 딸. 누구 딸인데 그럼? 다 잘할 수 있지. 그럼 내가 누구 딸인데? 이깟일로 기죽지 않아. 더 잘 살 거야. 그날 엄마의 응원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네요. 그리고 저에게 진실을 알게 해준 고마운 대리 기사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 만났었어요. 커피를 마시다 저는 기사님께 200만 원의 사례금을 건넸죠. 그런데 기사님은 손사래를 치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우, 저 뭘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래서 한 일이에요. 이런 걸로 돈 받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제 인생을 구해주셨는데 꼭 받아주세요. 많이 못 드려서 제가 죄송하죠. 그렇게 한참을 서로 돈을 가지고 실랑이를 했어요. 제가 일부라도 받아달라고 말하자 100만 원만 받으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나머지 100만 원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만 원은 따님이 있는 걸로 알고 따님하고 뭐 맛있는 음식 드세요. 처음에는 힘든데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말고 따님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낯선 대리 기사님의 말에 저는 이혼 소송 때도 안 나오던 눈물이 나왔어요. 잘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으니 실패한 기분이었죠. 아주 잠시 저는 결혼에 실패했다는 생각에 우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인데 속상한 마음에 그런 감정조차 안 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잘못된 걸 바로잡은 용감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딸에게 저런 파렴치한 아빠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대신 용감하고 씩씩한 엄마가 되어준다면 제 딸도 더 행복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은 이미 업계 소문이 나서 사무장으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됐죠. 이런 걸 두고 자승자박이라고 하는가 봐요. 그래도 전화해서 한 번만 봐달라는 개소리는 안 하는 걸 보니까 이제야 지 잘못을 아나 봅니다. 사는 동안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인연이 된 거죠. 이제는 어떻게 사는지 근황조차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고 지가 그렇게 살아서 남들도 그런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또 어디선가 똑같은 실수 되풀이하며 살 게 뻔하죠. 이제는 과거를 털어내고 저도 저희 딸과 함께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려고 합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씩씩하게 한번 잘 살아볼 테니까 응원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